그러면 이제 세션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김영미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도록 하겠는데요. 에딘버러 대학의 한국학 교수님이시고 또 한국학센터 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김영미 교수님께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흥미롭고 또 시의적절한 포럼을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세션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인데요. 본 세션에서는 세 분의 참가자가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발제자이신데요. 마이클 슐루터 회장님이십니다. Relational Peacebuilding Initiative의 사장이자 CEO이신데요. 코넬 대학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국제식품정책연구소에서 연구자로 지내셨고요. 그리고 또 세계은행에서 아프리카 국제자문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자이시고 또 사회과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이 평화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으로 남아공에서 하셨고요. 그리고 또 루안다의 인종 청소 사태 이후 5년간 일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주요 정치 정당들 그리고 또 인종 지도자들, 즉 남수단에서의 이 협의에 지원하셨습니다. 이제 이는 또 유엔에서 지원을 한 활동이기도 하고요. 자, 그 후로 또 슐루터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 자, 그러면은 먼저 발표를 시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소개해 주신 김영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런던에 있는 주영 대사관 그리고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국협의회 유럽중동 아프리카협의회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RPI 관계지향적 평화 촉진 계획은요. 아마도 몇몇 분들에게 좀 새로운 단체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뭔가 유용한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또 이전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저희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투 트랙으로서 여러 경제 이슈를 다룬다든지 또 신뢰 구축을 한다든지 또 트랙 1으로서는 정치적 과정을 좀 더 독촉합니다. 남아공에서도 역할을 했었고요. 수단에서 특히 아프리카와 수단에서 5년 동안 루안다에서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저희가 역할을 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PR 활동을 하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좀 프로파일을 낮게 하면서 유지하면서 정책 등의 영향력을 주도록 마쿠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RPI가 무엇인가, RPI 역사나 혹은 활동을 하려면 좀 더 여러 군데를 뒤져야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RPI 소개였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첫째, 과연 북한이 가하고 있는 핵 위협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컨버전트 디벨롭먼트 즉 융복합 혹은 수렴 발전이라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선행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까? 한국과 북한에 왜 중요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뭐 7년, 10년, 뭐 30, 40년이 아니라 7년에서 10년 내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컨버전트 디벨롭먼트를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 사회 정책, 그리고 또 제도적 정책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보면서 우리는 융복합 혹은 수렴 개발이라는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 프로세스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한반도의 문제는요.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할 수도 없고요. 7년, 10년 동안 서서히 컨버전스를 해야 됩니다. 아니 단순하게 융복합이 아니라 결국은 융복합 발전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핵 위협 방정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는요. 핵 위협이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해할 게 있습니다. 첫째, C
capability 능력, 그다음에 M motivation, 그리고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국이 핵 위협을 미국에 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는요. 먼저 영국의 능력, capability를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잠수함이 과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걸 100으로 봤었을 때는요. 위협의 척도는 0입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럴 역량도 또 동기부여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 것인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누구도 북한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압력을 가한다면 언젠가는 비핵화를 하겠죠. 그런데 이 핵 무기 자체가 전부 다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요. 근데 리비아 같은 곳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북한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기 쪽에서 동기부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을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차원으로 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고심고심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동기를 보여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급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왜 융복합 관련된 발전을 우리가 거둬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독일 통일을 경험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 보셨겠지만 별로 다른 게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독일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거대하게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동독에서 실업자가 막대하게 생겼죠. 왜냐하면은 잘못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국가를. 그리고 수천 개의 회사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청산되었죠. 이게 1989 년이었습니다. 그때 48% 동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스스로를 동독인이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인이 아니라 동독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 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30년이 4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을 동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독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서독이 아니라 통일된 독일에서 새로운 리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아주 이전에 잘 다른 연사분들께서 김동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독일 통일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요. 상호 보완적인 empowerment 권한을 이용해 줘야 됩니다. 상호 존중, 상호 대응 이런 그 어떤 평등 원칙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컨버전트 발전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방정식이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내러티브. 두 번째, 정례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주변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반드시 이 방정식이 성립이 되는데 만약 남북 통일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실질적인 계획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 생각으로는요. 지원을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shared narrative, 공유하고 있는 내러티브가 무엇인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로드 브라운 대표님, 상원의원님께서 저랑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내러티브가 무엇인가 됐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가치, 정책, 제도를 얼라인시키는 것입니다. 정렬시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세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차원에서, 북한 차원에서, 양쪽 차원에서 모두 제도를 완전히 변혁시켜야 됩니다. 리더십 차원에서 또 국민들의 생각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지만 서로 얼라이먼트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유구한 평화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 시뮬레이션 일부 사람들의 꿈에 남아있죠. 꿈으로 남아있죠. DMZ 양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요약. 저희 웹사이트를 들어오시면요. RPI 들어오시면은 rpi.com을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는 내러티브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종교, 정치적 철학, 그리고 또 이데올로기적인 정책. 그래서 한반도에서도요. 역시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유하고 있는 내러티브다라고 할 때는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슬라이드에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언급을 하지 못하겠지만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이 공유하고 있는 내러티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인가 글쎄 가능하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분명히 북한과 한국 간에서 나름대로 토론을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치를 정책으로 만들 때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으로는요. 분명히 한국과 북한이 서로 같이 공유된 내러티브를 하면서 가치를 모색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등식을 또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하게 같이 쉐어드 내러티브 말고요.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에 옮겨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죠. 실제 계획.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에 또 논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상호 간에 있어서 수용할 수가 있는 사회 경제적인 컨버전 투 디벨롭먼트 프로세스가 있는가. 이것을 5가지 요소로서 저희가 웹사이트에 또 공유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겠지만요. 7년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서서히 상호 간의 약속, 커미트먼트를 갖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교역을 하고 또 금융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 개방돼야 될 것이고, 전문가, 공무원들, 학생 교류를 해야 되고, 남북 간에 서로 교류를 해야 됩니다. 7년 동안 기간 동안에요. 그리고 또 아마 작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점점 더 국제적인 투자 혹은 기술 지원까지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3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또 남북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이 미국과 유엔을 설득을 해서 제재 조치를 예외화시킬 수 있을까?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남북한에 국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재를 예외를 하게 된다면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컨버전 디벨롭먼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재의 예외를 적용해 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재를 다 완화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남북한에만 국한하여서 제재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한 번에 한 분야씩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농업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다음에 또 다른 분야라고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공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합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농업 거래나 또는 투자만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에요. 또 그 외에도 의료 보건 분야를 개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 그리고 또 인적 교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로 또 어느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할 것인지는 이것은 남북한 간에 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만, 어쨌든 미국이나 유엔에서,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등에서 제재 예외를 인정을 해 주려면 또 다양한 신뢰 구축 조치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뢰 구축 조치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인가? 사실 저는 뭐 트랙 2 전문가이고 트랙 1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은 2018 년에 뭐 군사 합의의 이행 등 이제 이러한 것이 뭐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를 통해서 남북한 사이에서 서로 간에 7 년이라는 이 합의 동안에 서로 간의 안보와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만약에 공동의 내러티브를 만들려면, 한반도에서의 공동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려면, 자, 그러면 한국이 단지 대북 관계에 있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단지 돈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이 나중에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거나 또는 시장 경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돈을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국 국내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제도를, 또 우리의 시스템을 어떠한 식으로 바꿀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북한하고 점차 수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자면 또 박은하 대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또 이렇게 또 주영 한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무리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좀 일부 또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도 아시겠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가족을 더 중시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산율도 굉장히 낮고 또 결혼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예를 들면 뭐 2000 언제죠? 2200 년대쯤 된다면은 인구가 300만 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가족 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어떤 뭐 재정적인 정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시간도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학교에서의 경쟁 우선이라거나 이제 이러한 문화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교육 과정도 보았을 때 사실 굉장히 인제 이것은 개인주의적이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사실 뭐 물론 한국에서는 한국이 1960 년대에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 정도로 이러한 교육 과정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에서 보았을 때 예를 들면 뭐 관계 문학이라거나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내가 보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그러한 교육 과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가족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가족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또 가족의 생각이나 또는 관점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개인에게 치중을 하는, 그래서 개인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만약에 한국에서의 교육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한국의 가족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어떻게 보자면 기업 지배 구조도요. 한국의 기업 구조도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 제가 또 기업 지배 구조를 뭐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좀 연구를 해 보았지만 한국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많이 연구를 해 보지 못했지만은요. 어쨌든 또 최근에 뭐 영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책을 저술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라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많이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사회에 대한 기여라거나 또는 뭐 자본을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또는 가족 정책에 대한 기여를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좀 많이 간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에서 수용이 되려면, 인정을 받으려면 그러면은 이러한 점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주주나 또는 기업 소유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복무한다라는 그러한 조직이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만약에 향후 7 년간 또 많은 뭐 북한 주민이 한국 와서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안보 또는 뭐 국방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국방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인제 이러한 프로세스를 하게 된다면 한국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한국이 이러한 글로벌 긴장 관계에서 좀 더 극복을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국내 정치적인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뭐 개인주의적인 문화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문재인 정부는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 정치 아젠다의 하나의 기본적인 그러한 틀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 현재 한국의 많은 사람들, 사실 이제 또 젊은이들은 좀 덜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젊은 층들의 경우에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도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도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컨버전 디벨롭먼트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또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크나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고 또 이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북한하고의 협력을 개방을 하고,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중국하고 러시아로까지 협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가 많이 감소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았을 때 한국의 인구는
2056 년이면 4천만 명, 또 2100 년이면 2천만 명, 그리고 2200 년이면은 3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북한에게는 그렇다면은 또 어떠한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된다면, 예를 들면 이제 농업 전략에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아마도 이 주민들에게 그냥 이 식량을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량이 뭐 한국에서 또는 뭐 북한에서 제조가 되고 상관없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자면 주체 사상 자체를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하여서 또 관계와 관련된 점도 다시 한번 또 돌아봐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기업 소유 제도 또는 토지 소유 형태에 대해서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로 교육 과정을 좀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국방이나 또는 안보 정책도 바꿔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뭐 강원도 같은지 이러한 그러한 도에서는 상당히 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또 북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공동의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려면, 그러면 또 치러야 되는 비용도 있다라는 것이지만은요. 또 물론 북한에게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재라는 제약에서 풀려날 수가 있을 것이고, 현대화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국제사회로 다시 편입이 될 수가 있을 것이며, 또 비핵화에 대한 선결 조건이 없을 것입니다. 자, 물론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인 합의에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변화가 발생하는가라면은 바로 이 현상에 대한 불만, 그리고 또 미래의 이점에 대한 비전, 그리고 또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세 가지가 변화의 비용보다 더 클 때, 그럴 때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아마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리더십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광범위하게 이러한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첫걸음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것이 일단 한국과의 공동 내러티브를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얻을 혜택에 대한 비전을 만드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국이 어떻게든 이 미래의 혜택에 대해서 비전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공동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도 북한이 좀 경계심을 풀고 그리고 협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한국과 함께하는 미래가 어떠한 모습인지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북한이 동화되는 그러한 미래를 가지고 협상을 하러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호 존중, 상호 인정을 원할 테니까는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또 세계 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좀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북한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이런 북핵을 이 북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기술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존중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조건부 제재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또 좀 요원한 그러한 꿈이 될 수는 있겠지만, 통일 한국이 미래에는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연결성을 가진 중립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국제사회가 지지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컨버전 디벨롭먼트에 대한 공식을 보았을 때 일단 이 공동의 내러티브가 필요하고 실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웃국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를 통해서 국제 평화와 지역의 화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북한이 그 한국의 제스처에 대해서 계속 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남북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좀 서로 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의 가치, 또 정책 목표 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이 지역에서 이를 수용을 한다. 그러면은 또 지역 화합이 그만큼 더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투투 대주교 이제 이분께서 남아공 화합위원회를 이끌으셨는데 이분께서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쓰셨습니다. 사실 이 대중의 용서 또는 뭐 공적인 용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화합이 가능하고 또 중일 사이에서 그리고 또 남북한 사이에서의 화합이 가능해진다라면 영내 국가들 모두가 화합이 가능해지려면 결국은 모두가 과거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사죄를 할 용기도 필요하지만 용서를 할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